두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용서에 마음을 갖는 거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하고 이거를 이제 구분하자 그랬죠. 사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자면 제가 아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저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요셉의 얘기가 있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을 팔죠. 그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 나온 내용인데 애굽에다 팝니다. 그래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딱 알아보고서 바로 용서를 선언했나요? 용서의 마음을 결단했겠죠.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렸을 때 꾼 꿈이 그 곡식단들이 다 자기단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꿈의 성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 용서를 그들의 귀에 들리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랜 시간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내가 베냐민은 잡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잡히겠으니 베냐민 풀어 줘야 된다.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든요. 요셉은 왜 그 긴 기간을 바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까요? 그것은 용서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리 요셉을 팔아먹었다 그래도 그들은 잘못했다고 그랬을까요? 할 짓 했다, 뭐 마땅히 당할 것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이복 형제로서 그 아버지의 편애가 그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그 갈등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 요셉은 없어지는 게 좋겠다.' 아무리 뭐 이복 형제라도 처음부터 그냥 뭐 없애버릴 생각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죽일 생각까지 했죠. 죽일 생각까지 하다가 그냥 마른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다가 노예로 파는 건데 그들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없어져서 가족의 평화가 왔다.' 이제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요셉이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장 마지막에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가 20년 전에 그 요셉 팔아먹는 아이디어 낸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신 잡히겠으니까 베냐민을 돌려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이 얘기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의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요셉이 용서의 마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왜 선언하는 데 시간을 걸렸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용서받는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는 이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요. 형제들이 또다시 겁이 났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죠. 우리 택한 바 받은 백성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창세 전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의 사역은 이미 우리의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우리 귀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될 때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하고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이라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어떨 때는 우리가 고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호되게 혼내줘야 될 때도 있고.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 하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용서를 결단하였으나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회복이라고 나왔어요. restore him. 그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바로 피스메이킹의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를 어찌 보면 책임지고 치르도록 해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담이 덜어지고 그때 회복, 용서를 선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상대방의 뉘우침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죄악된 태도와 기대를 버리고 당신의 들보를 찾고,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지금 여기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책 읽죠, 책. 그 해당되는 페이지의 책을 찾아서 그 설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에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강조해야 될 부분만 강조했고 나머지 것도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또 관련 성경 찾아가시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해다. 그래서 화해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을 수반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변화를 낳는다. 또 이 화해는 적개심과 어떤 우리의 단절, 분리되는 것을 화평과 우애, 관계의 회복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회개를 입증하고 당신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를 주어야 된다. 지금 아까 제가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잡히겠으니까 나를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풀어주라.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의 회개를 입증하고 신뢰를 찾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진행하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런 단계들을 잘 성공적으로 밟아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내는 그 요셉의 수고가 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용서가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냐.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상에서 내가 아주 매몰찬 인간으로, 인간미 없고 정말 못된 인간으로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 끌어내서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도와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좀 경계해야 될 말이요.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이거는 신앙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났어도요. 지금 옛 육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육체의 DNA 속에 이 죄성의 코드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악된 속성과 평생 싸워나가야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한 삶. 그 성화의 마지막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단계들을 밟아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것을 화해의 원리들로 대체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들은요 분명히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이제 여전히 그 갈등 속에 또 하나 남아있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견해 차이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에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근거로 저 사람은 A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나는 그거와 반대로 다른 근거로 B라고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 근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협력적인 협상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좀 그 개요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실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자꾸 다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헬퍼분들께서도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이번 주간 안에 이제는 그 갈등 해결 사례 쓰는 그 용지 폼이 있잖아요. 거기다 정확히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갈등 상황을 한번 요약하고 그 빈칸들을 채워서 그걸 이제 저에게 주중에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다음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강의의 내용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쟁점을 협상할 때 자동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경쟁적인 방식을 취해요. 그런데 이거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비능률적이기도 하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격적인 관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적인 협상. 이것은 서로 그 근원적인 필요와 관심사들을 충족시켜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협력적인 협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협력적인 협상. 그래서 우리 협상의 원리는 빌립보서 4장, 2장 4절로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그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 예화라고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꼭 그렇다. 이제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잠자다가 이제 꿈에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대요. 지옥을 가봤더니 거기 그냥 먹을 건 잔뜩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이제 너무 빼짝 말라 있고 먹을 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긴 숟가락 또 뭐 긴 젓가락 이런 걸로 먹어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긴 숟가락으로 떠먹으려는데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위로 던져서 받아 먹고 난리치고 뭐 그냥 상 뒤집어 엎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가보니까 세팅은 똑같아요. 먹을 게 있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하고 질서가 있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흘러요. 어떻게 한 거죠? 똑같이 긴 숟가락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떠먹여줬다.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계산적으로 그래 내가 너한테 먹여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먹여주겠지 이 계산까지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속성을 볼 때 그 계산하기 힘들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에휴 뭐 이래 못 먹고 저래도 먹고 너라도 먹어라 이래서 또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떠먹여주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챙겨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까지 그 혜택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건 절대 협력적인 협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협력적인 협상의 원리들이에요. 거기 이제 포즈의 원리 협상할 때 이건 일반 그 사회에서도 많이 교육할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준비하라, prepare. 그다음에 A는 affirm relationship. pause라고 하는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워드 플레이를 좀 한 거죠. 이제 미국 분이 책을 썼으니까. 세 번째가 관심사를 이해하라. 네 번째가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라. 다섯 번째 선택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 이걸 쭉 모아보면 앞에 이제 pause가 되는 거예요. prepare, affirm relationship, understand interest, search for creative solution, evaluate option objectively and reasonably. 그래서 이렇게 이 협상할 때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협상의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목에서는 우리가 그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를 구분하면서 그때 인격적인 문제는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 구분할 때 잠시 다뤘던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쟁점을 확인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지금 교재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는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를 이제 수반하게 된다.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 요거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는 제가 견해 차이로는 화가 안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인격이 손상되는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받았다. 아, 저놈이 왜 나를 무시해? 이제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보통 그 사람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 거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의견 자체도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나한테 주장하면 그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부딪히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쟁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쟁점. 쟁점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론되어야 하는 확인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질문이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의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된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쟁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결과나 자신의 위치에서 보는 한정된 관점. 이건 뭐냐면 찬성 반대 얘기예요. 어떤 질문이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지션 그러는데 입장. 그러면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관심사. 좀 이따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 입장. 내가 찬성이다. 그럼 왜 내가 찬성하는가? 반대다. 내가 왜 반대하는가? 그 이유가 관심사, 인터레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사들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해결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을 다시 규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심사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쟁점이라고 문제로 내걸었던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게 문제였네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몇 차례 진행해 나가는 것을 협상의 과정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쟁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쟁점이라고 하는 거. 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입장 A는 하자, 입장 B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관심사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입장 B의 관심사는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협력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3의 대안은 없는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입장 중심의 협상은 경쟁적인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입장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을 이제 경쟁적인 협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드러나는 주장이지만 관심사는 그 입장 밑에 숨어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여기 협상에 대한 예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시중에 나오는 협상에 대한 책,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협상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협상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뭐 그런 뭐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제 오렌지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거를 공정하게 절반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싸우고 있나 봤더니 이게 제대로 안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관심사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귤 껍질로 오렌지 껍질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알맹이를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한 사람은 껍질, 한 사람은 알맹이. 그냥 절반을 쪼개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준다. 또 우리 예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Getting to Yes,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고 하는 데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을 찾아서 보고. 그런데 그 사람 자리가 바로 창문 옆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한쪽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창문을, 그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창문을 그냥 쾅 닫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창문을 또 확 열었죠. 그래서 창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가 와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창문을 닫아서 그런다." 이 사람은 "아니 뭐 자기가 창문 새냈냐? 창문 좀 열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못 열게 한다." 창문을 열 거냐 닫을 거냐. 한 사람은 열자, 한 사람은 닫자. 쟁점은 뭐예요? 도서관에 있는 창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입장 A 닫자, 입장 B 열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닫으려고 그러느냐?" 자꾸 맞바람이 쳐 가지고 책장도 넘어가고 밖에서 소음도 들리고 나는 차분하게 이 정숙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왜 열으려고 그러느냐?" "아니 너무 공기가 탁하다. 좀 난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고 책 보고 싶은데 너무 공기가 탁하지 않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조금 생각해 보다가 그 방과 연결되어 있는 옆에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활짝. 그리고 그 창문은 닫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도서관의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쟁점에서 입장 A는 열자, 입장 B는 닫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를 열고 일부를 닫고 시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몇 분간 열고 몇 분간 닫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약간은 만족하지만 양쪽 다 공이 불만이죠. 그런데 관심사를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신선한 공기, 한 사람은 차분한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 차분한 분위기는 바로 창문을 닫아서 해결하지만 다른 쪽 창문을 활짝 열어줘서 신선한 공기. 그러면 양쪽의 관심사가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책 읽어보시면은요, 요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협상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사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다니엘의 협상에 대한 사례, 다니엘도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쟁점이죠. 다니엘은 못 먹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니엘을 감독하는 사람은 먹으라는 입장이죠. 왜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싶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근데 그 관리의 입장은 뭐냐? 왕 앞에 네가 서야 되는데 나는 책임이 있다. 네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이 고기 안 먹고 네가 어떻게 건강해질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협상책을 낸 거죠. 그러면 막 입장 중심, 이번 한 번만은 봐주세요. 이번만 먹어줘라. 이건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이죠. 근데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은 창의적인 해결책, 서로의 관심사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이 신선한 야채에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가지고 지중해성 웰빙 다이어트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요새 말로 웰빙이죠. 채소로 열흘간 우리 이벨루에이팅 테스팅 해보자. 그게 바로 어떤 협상책. 실제로 나왔던 사례인데요. 그 우리 꽤 여러 해 전에 이게 너무 간단하면서 작고 간단해서 제가 자주 듣는 사례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갈등 사례를 쓰셨어요. 새로 집을 꾸며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사는 분이었어요. 다 새 집을 갔는데요. 친정 엄마가 자꾸 아마 여러분 책에 하나에 제가 이 사례 소개해 놓은 것 같은데 뭐가 갈등이냐 쓰레기통을 그 부엌하고 거실에만 놔뒀더니 불편하다고 방마다 다 놔두라 손주들 방에도 놔주고 막 이러라고 근데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뭐 쓰레기통 방마다 뭐하러 놔두느냐 조금 불편해도 나와서 버리면 되지 집도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쟁점은 뭔가요? 우리 집에 적절한 쓰레기통 숫자는 몇 개인가? 만약에 그 집사님의 얘기대로 2개. 근데 그 친정 엄마의 얘기대로 주장하자면 뭐 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2개를 할 것이냐, 5개를 할 것이냐. 그럼 입장 중심 협상은 어떻게 하면 되죠? 2개를 주장하던 그 집사님이 좀 한 걸음 양보해 3개까지. 그럼 이제 친정 어머니도 5개를 주장하다 1개를 양보해 4개까지. 그럼 3개와 4개까지는 좁혀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2개 반? 쓰레기통을 절반을 쪼개요? 근데 이제 그 갈등사를 정리할 때 옆에서 이제 헬퍼 집사님은 딱 보니까 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 쓰신 분한테 혹시 집사님은 지금 쓰레기통 모양하고 사이즈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다.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관심사를 보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집사님의 관심사는 아니 왜 그 배기 싫은 쓰레기통을 여기저기 다 놔두고 이게 뭐가 이쁘다고. 이제 이게 그래서 집안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친정 엄마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려고 그냥 거기까지 가려니까 무릎도 아픈데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쓰레기 여기저기 있다 보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면 되죠. 어떻게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갈등 사례 쓰신 집사님은 쓰레기통을 좀 그 한 20리터짜리 그 큰 것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작고 예쁜 아주 그냥 패셔너블한 쓰레기통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장 협력적 협상이 일어난 거죠.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 작고 예쁜 쓰레기통을 다 여러 개를 사다가 놨다는 거예요. 집안도 예쁘게 꾸미고 편리도 하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사례들이지만 요 실질적인 문제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실질적인 문제 얘기할 때 벌써 인격적인 문제가 생겼겠죠. 아까 도서관에서도 막 창문 갖고 싸우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민증 까부라고.
까봐. 너 나이가 몇이야? 꼭 우리는 이제 나이 나와요 거기에서. 어디 뭐 버르장머리 없이 뭐. 그럼 이제 도서관 사서가 왔을 때 왜 싸우시냐 그러면 뭐 왜 싸우는지는 상관없고 지금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나한테 반말 찌꺼리고 있다고. 막 그러면 이제 사서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창문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창문. 창문은 열려도 좋고 닫혀도 좋아. 내가 저런 버르장머리 이러면 지금 본질이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 만약에 우리가 창문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시도해야 되겠죠. 아까 그 친정 엄마하고도 쓰레기통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어도 그 이야기를 주도하는 과정 속에 엄마는 이것이지 나를 뒷방늙은이 취급하나 막 억울하다 분하다 뭐 이런 딸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딸은 아니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엄마가 주관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 막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쓰레기통 숫자와 별개로 진행된 인격적인 요소가 거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제가 예를 들었던 요거 있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 갈등 사례 우리 피스메이커 학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격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 구분해 보는 연습을 했잖아요. 여기 서로 남편과 아내가 열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인 문제는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중간에 막 전화하는데 끼어들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다.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중간에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평화가 왔을까요? 그럼 다음에 애가 아프다고 또 전화하면 또 싸워요? 어떻게 하죠?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관계는 회복이 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쟁점, 입장, 관심사 이렇게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들이 아프다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아내의 입장, 참으라고 한다.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이거죠. 오라고 한다. 즉시 조치를 취한다. 즉시 할 것이냐, 시간을 가질 것이냐, 참으라고 할 것이냐, 오라고 할 것이냐. 그럼 이제 관심사는 뭐가 돼요? 왜 참으라고 해야 되느냐? 아픈다고 전화 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아주 습관성이 되고 그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 자꾸 이걸 핑계대고 그냥 나오고 싶으면 늘 전화해. 왜냐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면. 근데 일단 학교에 뭐 건강 체크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 절차들을 밟을 수 있으니까 숨 넘어가지는 않는다. 지켜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참으라고 한다. 남편 오라고 해야 될 이유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위기 상황, 이게 무슨 일일지도 모르고 또 학교에서 발견해서 조치한다고 해도 시간을 갖다가 늦을 수도 있고 진짜 우리는 얘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줘야 앞으로 이런 핑계를 안 댈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으라고 해야 될 일과 오라고 해야 될 이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에 대한 뭔가 이 아이가 그런 습관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게 협력적 협상이라는 거죠. 참는다, 오라고. 이번은 그럼 참고, 다음번은 10번 중에 3번은 참고, 아니다. 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러면 이제 경쟁적인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도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를 정리해가면서 G1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런 단계들을 이제 밟아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전에 이제 냈던 사례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가면서 G1부터 G4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것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제 한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의 사례가 없으면 뭐 이제 자꾸 남의 얘기나 하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못 받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내용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진정한 협상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저는 성경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내 입으로는 읽고 있었는데 항상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는 선으로 악을 피하라 이렇게 읽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기라고 그랬죠. 이기라.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격렬한 인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런 말로 자기의 반응을 표현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의 습관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럼 뭘로 싸워 나가야 되느냐? 육신으로 싸워 나가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악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권하지도 않고 또 이 육신으로 싸워서 뭐 공격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회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갈등 반응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 그 목적은 그들을 얻고 그들이 진리를 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진정한 협상,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과연 뭘까? 혀를 다스리고 경건한 조언자들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스메이커 공부를 하는 거죠. 옳은 일을 계속하고 당신의 한계를 인정해라.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요. 완벽하게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강력한 무기가 뭐죠?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제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책 한 권 띄었습니다. 하나님 영어롭게 하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해서 갈등이 곧 기회고 청지기적인 갈등 관리를 해야 되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해서 들보를 발견하고 어떻게 빼느냐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해서는 간과 또 그다음에 절차적인 거 얘기했죠. 우리에게 약간 취약한 점이 요 제3자 개입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 알선, 초정, 중재 이런 단계들을 절차를 잘 거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용서와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해서 오늘까지 피스메이커 책 한 권을 지금 쫙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복습도 하시고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우리 중간중간에도 우리의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시도들을 했지만 어떻게 더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5분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조별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우리 헬퍼분들하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도 좀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5분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좀 인사도 나누시고 오늘 배운 것에 대한 피드백 소감도 좀 전달해 얘기해 주시면 저에게 전달이 되니까요.